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2년차 초임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현직 교사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교권 침해 실태와 대책까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인 태백 라온학교에 근무하시는 박은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백 라온학교 특수교사 박은경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진수영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용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래 도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도 섭외 요청을 드렸으나 출연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교육청이 교권보호와 관련된 실질적인 주체라는 점에서 함께 자리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지만 오늘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보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현직 교원이신 두 분께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같은 교사로서 어떤 마음이셨는지요? 네,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은 무기력한 슬픔, 분노, 안타까움 이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놀라웠던 건 이후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의 안부를 묻는 일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처음으로 괜찮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젊디 젊은 선생님이시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좀 아프지만 고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희망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슬픔, 분노, 안타까움이라고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좀 느끼셨던 것 같고요. 앞에 또 무기력한이라는 수식어구까지 좀 붙여주셨습니다. 지부장님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느끼고 있던 당시의 감정은 분노, 무기력, 우울, 그리고 미안함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나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동안 교사 혼자 책임지고 짊어왔던 수많은 사안들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동료로서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미안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도의회에서도 강원도 교권 실태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서희초 선생님께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합니다. 서희초 교사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부터 강원도 내에 교육활동 침해 사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공식적으로 접수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64건, 21년 160건, 22년 146건이고 올해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는 이미 100건의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 2023년인 올해 들어 급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2020년부터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의 증가로 일시적으로 신고 건수가 줄었을 뿐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187건, 2019년 118건으로 금년 접수 상황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모욕, 명예훼손이 전체의 60.8%로 가장 많았고 공무 및 업무 방해 행위가 7.8%,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발휘 7.7% 순으로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해 침해 사례는 2020년 4건, 21년 5건, 22년 3건으로 평균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공식 신고 건수의 하나이므로 현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좀 더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서희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로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악성 민원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텐데요. 지부장님, 강원도에서는 어떤 유형의 이 교권 침해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교권 침해는 보통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컵라면을 먹는 것을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 장면들이 기사에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수업방해 행동들을 하고 수업방해 행동에 대한 교사의 지시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교권 침해는 사실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폭언 그리고 모욕적인 욕설 등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보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고 있는 학생의 등을 두드려 깨워도 신체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격려차 등을 두드린 것도 신체학대로 신고를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라는 학생을 교사가 상담을 하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의 의미에 대해서 권유를 했던 것도 내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며 또 신고를 당한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나 예절이나 학습 태도에 대한 지도를 해도 기분을 상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정서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원에서도 학생이 청소도구로 교사를 때리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오늘 특수 선생님도 나오셨는데요.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특수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맞는 일은 수없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맞아도 괜찮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수교사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인 경우에 교권 침해라고 불릴 만한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사례가 있거나 또는 전해 들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런 기회가 되어서 간단하게 특수교사들에게 이제 이런 경험들을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보는 수준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힘도 세기 때문에 교사가 힘으로는 학생을 이길 수도 없고 학생이 갑작스럽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리 실습 후 완성된 요리를 담은 냄비를 집어던져 다른 학생이 다칠 뻔한 사고가 일어났고 조리교과 교사가 담임을 호출하여 당시 담임인 제가 조리실로 내려가 학생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학생이 제 머리채를 잡고 꽤 오랜 시간 놓지 않아 머리카락이 많이 뽑혔습니다. 또 교과 교사를 할 때에 학생이 교과실로 들어오면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저에게 갑자기 돌진하여 머리통을 이빨로 물고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담임 교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학생이 워낙 체격이 좋아 학생을 뿌리칠 수도 없었고 다른 학생에게 담임 선생님을 모시고 와달라고 하여 담임 선생님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한 학생이 서로 등을 마주대고 들어올리는 운동을 같이 하자고 저에게 제안하였고 싫다고 하였지만 학생이 억지로 들어올렸습니다. 학생이 힘 조절을 못하여 그대로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찧었고 병원에 방문하여 MRI를 찍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사건 후 MRI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또 퇴근 후 또는 주말 등에도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가정에서 자위를 하고 있다며 자위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왔고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하고 자위 행위의 비정상적인 행위는 아니며 자위 행위 시 대처 방법 등을 부모님께 알려드려도 자위 행위를 할 때마다 큰 문제가 생겼다며 교사에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현장학습 도중 학생이 우라 행동, 이제 화를 크게 내는 거, 우라 행동이 발생했고 학생이 차도로 뛰어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며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학생이 손을 끌고 들어가는 바람에 담임 교사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생의 보호자, 주거시설 관련자, 학생 부장 교감과 함께 학생이 차 안에서의 공격 행동과 현장학습의 우라 행동에 대한 안전권을 떠나 생명의 위험에 대해 협의했으나 이해해달라는 말로 모든 것이 다 원위치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이 지각하는데 처벌하지 말라고 장애 학생인 걸 좀 감안해 달라고 언성 높여 요구하는 건 일상입니다. 얘가 잘못한 것에 대해
애를 그렇게 될 때까지 너는 뭐 했냐 등의 언행이나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애를 때려서라도 교육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예. 자폐 남학생에게 배를 3개 맞아 유산한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면 이 교권 침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폭언, 그리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어떤 폭행, 기타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 특수교사 10명 중 9명은 학생에게 맞아서 다친 적이 있다는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실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이러한 사건들이 그냥 사건으로서 지금 한 건 한 건으로 다가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날마다 매일 매 시간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저는 특수교육 현장에 특수교사들이 처해 있는 인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들고 일어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건 우리 사회가 모두 다 장애아동을 실질적인 권리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호하고 시해하고 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참고 견디고 보아라 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 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조금 분리해 주십시오. 가해를 하는 아이도 피해를 입는 아이들도 다 같이 어려움에 처해서 일어나는 일이니 이 아이들한테도 안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했으나 1년 동안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거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거냐? 고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변화가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의 불안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1년 동안에 주장하고 얘기하고 탄원하고 해서 다음해에는 반이 분리될 수 있었어요. 분리될 수 있었다는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1년 동안 제가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특수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런 상황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저는 부모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을 때 결국은 부모님은 당신도 집에서 힘들잖아요. 부모님이 저를 아동학대, 그러니까 저는 노력한다고 이걸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요. 노력들을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말하자면 너 학교 오면 이러면 학교 뭐다. 이런 말이나 얼마 전에 주호민 사태에서 선생님이 싫어 정말로 싫어라는 말이 저는 공감이 갔어요. 이제 선생님의 어떤 그 자두 섞인 자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들렸든지 간에 그런 말이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아동학대로 보는 거죠. 인권 침해로 보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주호민이 말했지 않습니까? 신고 말고는 없다. 다른 여지들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반대로 교사도 아동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적인 문제나 폭력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게 신고 말고는 없습니다. 특히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없고 여러 가지의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들이 있고 그것들을 대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대변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고 그 상황을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학교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말하자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도 학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거고 교사가 교권 침해라고 어떤 걸 문제를 제기해도 학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저희 반에서 일어난 어떤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봉합하고 담임인 저는 제 아이가 죄인이 되는 상황을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사건이 무마되는 게 아이의 그 법적인 어떤 죄인이 되는 과정으로 마무리됐을 때 제가 교사로서 계속 교육할 수 있는가, 교사로서 설 수 있는가라는 정말 암담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에까지 서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정말 학교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노력하는 과정이 서로의 몰이해로 인해서 악성 민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특수교육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육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걸 달리 보고 이 노력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우리 사회가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수, 일반, 유아교육 전 범위에 걸쳐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고충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지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네, 많은 사례들은 앞서 저나 특수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큰 거는 나도 언젠가 그 서희초 선생님이 당한 일 같은 것이 나에게도 생길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언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악성민원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불안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학교장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은 나 혼자 책임져야 된다는 고립감, 이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당하면 신고 즉시 분리가 되고 그래서 직위해제까지도 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로 학생을 신고하거나 이랬을 때도 그 죄책감과 부채감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지도하지 못했나라는 그런 되돌아봄도 있고요. 아동학대 행위자로 낙인이 찍힌다라는 그 불명예, 그리고 그것이 나의 그동안의 모든 교육활동을 부정당한다라는 그런 무력감이 교사들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교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원인을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대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진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이렇게까지나 위축시킨 문제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이 기계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에 적용이 되면서 교사들이 지금 아동학대 행위자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이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원단체들이 이제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은요, 일상이 망가지고 심신이 다 망가지는 일들이 있어서요, 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학교폭력 예방법을 사실 들 수 있습니다. 2012년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크게는 지금 교사들의 요구인데요, 학교 밖에서 이제 방과 후든 주말이든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 학교폭력 문제들도 학생이 대상이면 학교폭력으로 사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하나가 핵심이었고, 두 번째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서 그러니까 학교폭력 신고는 엄청 늘어나고 소송으로 인해서 학교가 난장판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법 위에 나는 학폭 전문 변호사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그리고 학교폭력법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사실 두 가지가 그물처럼 얽혀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데, 이유는 보호자, 본인의 자녀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처분을 받을 상황이 되면 그 보복성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학교가 지금 사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교육이 가능하지 않고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거를 처리할 뿐 교육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그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들이 고소고발을 당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도 의원님께서는 원인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원인을 하나 꼽아보자면,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우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참여, 그리고 관심의 정도, 또 수업과 수업 외적으로 모두 높아진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학부모의 학력도 높아지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녀가 이제 한 명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육에 참여하고 관심을 두는 것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지만, 자칫 지나치면 이제 교사의 어떤 교육 방식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간섭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
또 학생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 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뢰, 또 학생의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의 방향성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교권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모욕과 명예훼손이고 그 밖에 업무 및 수업 방해,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 교사와 학생 사이 또는 또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발생했다고 믿기 어려운 사안들이 이제 계속 신고되고 있습니다. 신뢰와 존중이 좀 결여된 양상이라고 보이고 학부모가 이제 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증가하는 상황이 환영할 일이지만 서로 이제 역할을 균형을 잘 유지 못하는 사안이 지속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학습 분위기가 영향을 받는다면 인식 개선과 분위기 조성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시간이 필요한 일이므로 당장은 어떤 제도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교육부가 지난 8월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고시에는 보호자 상담 신청제, 문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또 국회와 법령 개정을 추진해서 학생 인권조례를 개정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인 경우에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찬반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것이 과도하게 해석되고 강조되는 바람에 오히려 학생의 일탈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기에 이르렀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반대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 부장님, 이 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간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학생 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말대로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 주범일까? 라고 한번 보자면 통계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이렇게 6곳에 학생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도시, 광역시를 좀 중심으로 봤을 때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경기와 서울은 오히려 교권 침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고 학생인권 조례가 존재하지 않았던 대구, 인천, 울산에서는 오히려 교권 침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었고요. 교사들이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떨어졌다라는 발표를 보고서 이 자발적 교사, 이 집회를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도 하고 있는 말이 교육당국이 지금까지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었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던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본질을 호도한다라고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권을 떨어뜨려야 나의 인권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발 그런 본질을 호도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 6곳만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상황이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큰 상관관계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호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전교조 강원지부가 지난해 학생인권 조례안과 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 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아니라 주민조례 청구 시스템을 통해서 추진하셨다는데요. 이것이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활동 보호 조례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저희가 명시를 했었고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또 책무를 명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는 강원도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목소리를 반영했었던 조례였는데요. 그런데 교권 강화를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학생 인권
강화하는 걸 반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의회 발의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힘으로 주민 발의를 통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우리가 주민조례 청구 시스템을 활용을 했었고요. 이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이 입력해서 해야 되는 절차의 번거로움과 어려움도 있었고 추진했을 때 당시의 동력을 좀 상실하면서 지금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예, 현재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휘법 제15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그리고 같은 법 19조 2항에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유치원에는 사실 아직 부족합니다.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법에 의해서 개최를 하는 거고요. 그 구성은 교원, 그리고 조교수 이상 또는 교육 관련 경험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경찰, 변호사 등이 참여를 할 수 있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5인에서 10인까지 의원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교사가 거기서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인지하는 즉시 개입을 하여 당사자의 이제 신고와 접수를 해야 되고요. 이 신고 접수를 하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사안이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교 안에서 사안 조사를 하고 20일 이내에 교육활동 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위원회에서는 학생에 대한 이제 조치, 그리고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학교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인 경우에는 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네,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게 초중등 교육법을 자꾸 이야기하고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고 있는 게 이제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가 이 보호나 고시나 각종 이번에 강화 방안에서도 굉장히 부족한데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교권 침해 피해 선생님들 대부분이 교권보호위원회 신고를 꺼려한다고 들었습니다.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부장님? 네, 올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정교조 강원지부에서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개최 요구를 한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12.2%에 불과했고요. 74.8%의 선생님들이 별 대처 없이 넘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충격적인 것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겪고 나서 50%의 선생님들이 의원 면직, 즉 사직까지 고민을 했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는지를 질문했는데요. 질문하셨듯이 실효성이 없다. 이 개최를 해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하셨고, 어떻게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를 신고해라는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과 그 인식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고를 했을 때 내가 보복성으로 또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크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소극적인 관리자 때문에 결국은 내가 신고하고 내가 진술해야 되고 내가 증명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교사들이 지는 걸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하더라도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보복이란 단어를 아까도 쓰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법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법이 좀 악용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네, 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이라고 하면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나 주민들이 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 같아라고 의심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신고가 됐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근데 학교라는 공간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보호자, 교사가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얽힌 그런 관계들인데요. 공개된 학교에도 이게 가정에 적용되는 걸 기계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의심만으로 신고, 바로 조사, 즉시 분리, 배제 이렇게 되는 사안이 진행이 되는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 법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학교란 특수한 공간에 적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공개된 장소에도
이 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좀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의원님께서는 이 교권보호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혹시 또 보완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부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으로 이제 교원지휘법이라고 하는데 교원지휘법의 제19조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그리고 교원의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사안은 보통 교사가 이제 학생의 징계를 감수하고 최후의 보루로서 선택하고 이게 신고가 이루어지는 만큼 심도 있게 다뤄지고, 무엇보다도 위원회에서는 이제 사안 발생 후에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교육활동 침해 여부 판단과 조치를 함께 하고 있어서 교권보호위원회 자체의 기능적 역할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도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는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의 강화 방안으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중 전학, 퇴학에 해당하는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교권 침해 학생에게 학생 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남겨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찬반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교육부의 교권 강화 종합 방안이 나오고 나서 이제 현장 교사 의견 수렴을 긴급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생기부에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교권 강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매우 그렇다, 도움이 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26% 밖에 되지 않았고,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7%였습니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생기부 기재가 교권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42%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이제 입시를 위한 학생의 기록과 자료이잖아요. 그래서 입시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막기 위해서 무효 소송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교사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로 맞신고하는 일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보호자와 교사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실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 학교라는 공간은 교육을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생기부 기재라는 것은 사실 징벌적 의미인 거죠. 그래서 본래에 우리 지금 교사들이 외치고 있는 거는 교사들이 교육할 권리를,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학습할 권리를 주자라는 건데요. 이 징벌적으로 이걸 기재하는 것들은 그런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자체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대책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지부장님 어떤 대책이 좀 마련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서희초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일주일간 추모 공간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 추모 공간에서 교육감 그리고 강원도 내에 있는 교원 노조 및 단체들이 같이 추모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이 교권 강화, 교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나누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1차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 TF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강원도 내에 있는 교사 노조,
교원 노조 및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교육활동 보호 연수 및 교육을 강화하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형식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예방 교육을 책임과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직접 학생과 학부모한테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강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사후적인 조치들도 강화가 돼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런 일들을 교사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신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을 때 교육청에 법률 지원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 변호사협회와 MOU를 맺어서 초기 상담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 등을 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위기 학생 지도 권한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으로 교사 안전 확보인데요. 대전에서 학교에 이제 외부인이 아무런 장치 없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교사를 피습했던 일들이 있었듯이 학교 안에 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교권보호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현재 도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9월 달에 제가 발의하는 교원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 지도 중 발생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 창구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의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를 통해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여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민원인과 교직원의 행정평의를 도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별 민원 및 상담 예약제나 앱을 통한 민원 응대, 교원 치유 지원센터 활성화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 나눴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초중등 교육법 개정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제정과 같이 현재 교권 관련된 법률의 재개정이 활발히 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교권 보호를 위해서 사회나 학부모님들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교권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부장님. 네, 교사들이 지금 어떤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교사에게 교육할 권리를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의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오늘 여러 번 언급됐듯이 아동학대 관련법들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교육이나 생활지도할 때 아동학대로 오인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꼭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희초 선생님이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는 보호받지 못하고 혼자 책임져야 된다라는 고독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부 고시에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사실 학교장, 관리자, 교육청과 교육당국의 책무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학교장, 교육당국의 책임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과 이제 도민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 서비스를 판매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학부모를 우리가 교육의 한 주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의 주체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소비자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와 교사를 교육 전문가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신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지식, 건강, 생활, 인성 등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들은 이런 공교육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교사들을 지키는 것이 공교육 붕괴를 막고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 마지막 한 말씀.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이제 좀 나누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은 제도적 지금 이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도적 측면이나 법적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 또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학교에서는 그러면 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뭔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의 저는 그 핵심이 관리자, 교장, 교감의 교육적 책무를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관리자들의 불필요한 업무도 없애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교원 평가입니다. 이게 어떤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정말 좀 들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교육적 노력들의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꼭 현실화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저는 절대로 학생의 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교권이 지켜질 거라고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학생의 교권과 인권은 동일하며 교권을 보장하는 범위에 함께 동참할 때 그거는 서로를 알아가는 그 신뢰의 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학생들도 교사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처해 있는 각각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교육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환경을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개개인한테 떠넘기면서 교사 잘못한다, 학부모 잘못한다, 학생 잘못한다 하지 말고 함께 그 부분에서 열어가야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도내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부장님과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교권 보호라는 어떤 방어적인 표현보다는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 학생과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을 하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어서 현재 학교 현장이 이제 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듯한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애정과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학생들도 선생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학업과 학교 생활에 매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선생님이 일상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은 학습과 학교 생활이 즐겁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특히 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가운데 교사들이 겪는 고초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추락하고 선생님들이 더 이상 가르침에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교육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시사반장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